민주당은 중도 보수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 무슨 강연이었나요? 저기 유튜브 방송이었나요? 새날인가 거기서 나온 거였나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 때문에 오늘 하루 또 이제 시끄러웠습니다. 예, 반응이 뭐 제각각인데 제가 보니까 정의당이나 뭐 하여튼 왼쪽에 있는 진보정당 사람들은 맞는 말 했네. 그렇죠 뭐. 그렇지 뭐 당연한 거 네. 아니야? 어쨌든 한국의 민주당이 기존의 미국의 민주당보다는 좀 더 오른쪽 아니야?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그게 상대적으로 또 뭐 즉석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여러 행보에서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발언을 디펜스 하려고 하는 발언들과 그 화자들도 저는 약간 좀 근데 좀 웃기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김민하 평론가님 그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디펜스예요? 이재명의 발언을. 네, 디펜스를 뭘 해요? 그냥 그렇다는데. 아니 진성준 정책위 의장 아닙니까? 아, 그분의 논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말은 마음에 들지 않으나 내가 이 자리에 정책위 의장이라고 앉아 있고 또 선거를 하려면 그런 중도화 노선으로 가야 된다는 것 자체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네. 오늘의 민주당은 중도 보수 맞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네. 하지만은 꼭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꼭 중도 보수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진보적 지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앞으로 우리가 또 진보도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네. 뭐 오늘은 하여튼 보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뭐야 도대체? 그게 뭐 또 그런가 보다 또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비대위원장 했던 박지현 씨 이런 분들은 네. 또 아니 누구 맘대로 민주당을 갖다가 보수라고 해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의 이제 뭐 충정은 알겠으나 그 맞아요. 그 이제 그분이 이제 겪은 예를 들면 그분이 하고 싶은 가령 이제 그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진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소수자의 권리를 또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그 소수자 중에는 당연히 여성의 권리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중요시하는 그러한 어떤 발언 내지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민주당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걸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중도 보수야 하는 순간 그걸 안 하겠다는 이제 얘기로 네.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화를 낼 만하죠. 그 안에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화를 낼 만한데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항상 정권을 잡으면은 이제 중도 보수적인 이제 스탠스였고 그렇죠. 정권을 잃으면은 우리 또 진보도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스탠스였다라는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또 뭐 어떻게 당내 투쟁을 통해서 박지현 씨가 극복할 수 있는 거냐 요거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비명계들이 또 일제히 네. 그걸 왜 혼자 정하냐? 정하냐? 중도 보수라고. 네. 근데 옛날에 이제 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때 이제 많이 말했던 워딩은 사실 우리는 진보 정당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한 적이 잘 없습니다. 한 번도 민주당이. 없죠. 그때 없죠. 잘해야 중도 정당이라고 하거나 네, 서민을 위한 정당. 또는 중도 진보까지 커버하는 정당이야. 요 정도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우리가 툭 까놓고 진보 정당이야라고 한 적은 거의 없고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이후에, 때 네, 그쵸. 이때 우리는 피플 파워야 이걸 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진보입니다. 네. 우리는 진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물론 이제 문통도 대놓고 이제 그랬는지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포지션상 이제 그렇게 된 측면들이 있는 것이지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은 민주당 스스로가 우리는 대한민국 대표 진보예요 막 하고 다닌 적은 별로 없다 사실. 이제 제 기억이 정확치 않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은 한민당부터 이제 기원해서 보수 정당이었죠. 말하자면 그냥 민주화를 위해 싸운 정당이었지만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박현채 선생이 썼다고 알려진 그 뭐 대중경제론 뭐 이런 게 70년대 있었죠. 그 예를 들면 70년대 DJ는 진보였으나 뭐 90년대 DJ가 진보는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이제 해석이 있다가 1차적으로 그러다가 어쨌든 그 동교동계라고 하는 혹은 호남 정치랑 좀 결별하려고 열린우리당을 한번 만들었다가 이제 폭삭 망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나서 그 과오들을 성찰적으로 평가하면서 책 제목이 진보의 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의 시대의 한계가 있었지만 진보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이 이제 대표가 나오기 전에 이제 2012년 뭐 정세균 총리가 대표했던 시절에 뭐 예를 들어 무상등록금 이슈를 던진다든가 뭐 진보교육감 세대를 열고 2012년 총선까지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된 거야. 잘 안 되니까 탄핵 국면이 있었던 16년 전에 오히려 김종인을 데려오죠. 비대위원장을. 그때는 또 정의당은 민주당이랑 선거연대를 하겠다 그랬는데 김종인이 우린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만 이제 일부 지역구에서 이렇게 뭐 창원이나 울산에서 이렇게 뭐 야권 연대 비슷하게 소규모의 사이즈가 있었죠. 그때 문재인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는 중도 정당이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좌편향을 한번 해봤다가 12년 결과가 잘 안 좋으니까 중도로 가자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중도로 기술을 트는 작전을 썼는데 갑자기 탄핵의 불바람이 이제 부니까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우리는 진보 정당이다 라는 표현을 썼죠. 원래 민주진보라는 표현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통합진보당이든 정의당이 이런 당과 민주당이 연합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진보 단일 후보 이런 표현을 썼던 거지. 자기네는 민주계요. 뭐 정치적으로 굳이 세련되게 하면 리버럴 정당이고 이쪽은 진보 정당이고 삼인주의 색깔 강한 진보 정당이 저쪽 보수 정당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있다가 최근에 진보를 막 썼어.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선거판이 오니까 또 바뀌어. 그래, 그럼 민주당이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역사는 쭉 있었던 건 맞는데. 근데 원래는 문재인의 개혁이 답답하다. 그래서 더 화끈한 이재명을 밀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 우파로 상징되는 뭐 수박이라고 표현하든 뭐 NY계라고 표현하든 이 사람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뭐 그것도 오케이. 김진표 같은 사람도 있었고 다 있었으니까 뭐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지난 총선 때 싹 물갈이 했잖아요. 그러면 진성준 위원장 얘기가 말이 되냐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한 4, 5년 전에 우리는 아직 사실 중도적 색채가 더 강하죠. 라고 얘기하면 그래 너희 그렇지 김진표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뭐 이낙연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호남에 가면 저 사람들은 경상도에 태어났으면 국힘했을 사람들이 즐비하고 최소 절반은 됐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적어도 의석으로 기준으로 하면 물갈이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중도 보수 정당이죠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근데 잘라낼 때 이념을 기준으로 자르지 않았죠. 박용진은 좌파입니까? 우리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어떻게 뭐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박용진 민주당이죠. 자, AMC 출신 박용진 좌파다 우파다? 민주당이죠. 좌파다 우파다? 이제 우파에 가까워지지 않았다. 박용진. 네. 박용진은 뭐야? 이재명과 네, 아무튼 독대하는 박용진.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좌파 우파 기준으로 자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앞에 내용들이 이제 큰 틀에 맞지만 지난번에 이제 총선에 소위 말하는 뭐 비명 행사다 뭐 이렇게 됐던 거는 그런 뭐 이념 간 갈등 뭐 정책을 기준으로 한 갈등 이런 게 큰 틀이 아니었고 그냥 개파 싸움이었다. 그렇죠 뭐 패권. 그렇죠. 뭐 그런 거에 가까운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때 그렇게 이제 정리를 다 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 정리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느냐 이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 있나? 요거는 좀 의문이고 앞에 말씀은 맞아요. 민주당이 어느 날은 뭐 우리는 중도로 갈 거예요. 이제 진보 안 해요. 뭐 이러다가 어느 날은 뭐 진보입니다. 막 이걸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중경제론이라는 게 대중경제론, 대중참여경제론 이러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게 점점 중도 내지는 우파로 막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박형채 선생이 이 개입한 그 대중경제론 때만 해도 그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은 박형채 선생이라는 사람의 이 경제세상이라는 게 그 당시에 뭐 종속이론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당시의 기준에서의 진보적 색채가 있는데 그쵸. 근데 이제 한번 업데이트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 출판 이래가지고 대중경제론이 나오잖아요. 그때 업데이트된 걸 보면은 이게 시장 경제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러한 형태의 경제론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권했을 때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로 업데이트가 한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중도가 됐다. 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업데이트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 이제
이 김대중 정권 때 했던 DJ 노믹스라는 형태의 그거는 사실 그때는 뭐 시대적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왜냐면 외환위기가 닥쳤고 그랬죠. IMF가 와가지고 이제 돈 꿔줬으니까는 니네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을 해 뭐 이러던 때니까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이식을 하는 걸 주로 한 거잖아요. 그쵸. 이 정부는. 그러니까 그때 DJ 노믹스는 사실은 신자유주의거든요. 신자유주의죠.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이제 우파적인 정책인 거고 네. 이렇게 변화해 온 게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그러면은 진보냐 뭐냐의 문제에서는 집권 안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 옛날에 70년대부터 요 80년대 초반까지의 진보적 색채는 있었지만은 중간에 중도화를 하고 집권했을 때는 우파였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노무현 전 대통령 좀 특이한데 원래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죠. 그쵸. 예. 거리에 있고 막 이럴 예. 때는 운동권에 거의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쵸. 출신 자체가 운동권은 아닌데 그렇죠. 운동권들하고 이제 부대 끼고 운동권들 많이 변호해 주시고 그 거리에서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거의 운동권화 됐던 그런 그쵸. 사람인데 그러면 근데 이제 현실 정치에 이제 몸을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장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집권하고 난 이후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인 통치를 뭐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중도화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도화를 하는 거에 더불어서 그 당시에 어떤 전 세계적인 조류인 신자유주의라든가 이런 거를 거부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퇴임하고 나서는 그 부분을 반성을 합니다. 그렇죠.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복지 예산 이런 거를 당시에 관료들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때 사실 뭐 관료들이 그렇습니까? 설득하다 안 되면은 관료들 말 들어주고 이랬는데 거기서 뭐라고 반성을 하냐면 선을 쫙 긋고 이거 이하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안 한 게 후회가 된다. 그렇죠. 앞으로 만약에 다시 집권을 하면은 선을 딱 긋고 관료들한테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어야 된다라고 여기서 반성을 합니다. 그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잘 안 되죠. 잘 안 됐죠. 근데 아무튼 노무현 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을 잃고 나서 민주당이 어떻게 되냐면 이명박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총선을 하는데 민주당이 80석이 됩니다. 2008년 총선. 네, 거의 거덜이 나요. 거덜 났죠. 80석. 네. 80석이 됩니다. 네. 그때 손학규가 아무도 대표를 안 해가지고 네. 지금 뭐예요? AMC 연락 왔어요? 아니야. 지금 대장정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장정 지금 비상 연락만 가동됐어요? 아닙니다. 예. 없습니다. 차마 현재 조직을 제가 얘기하진 못하고 현재적인 조직을 제가 얘기하진 않고 네. 과거 조직을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래갖고 대표를 아무도 안 해가지고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건너온 손학규가 대표를 합니다. 막 80석 망해가는 당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 아무튼 손학규가 하다가 엉엉 울고 뭐 이러다가 안 좋은 상황에 정세균이 이어받고 하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뭘 하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망해요. 그래서 뉴 민주당 플랜인가 뭐 그런 걸 하자고 해요. 네. 그게 뭐냐면 전형적인 중도화 플랜이에요. 이제 우리는 진보의 지읒도 얘기 안 할 거야. 진보의 지읒도 얘기 안 할 거야. 완전 우리는 중도적인 정당으로 갈 거야. 이거를 딱 입안을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민주당이야. 이제부터 중도뿐이야. 이걸 이제 머리에 띠두르고 이제 우리 이제부터 공부뿐이야. 이걸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그래 그렇게 합시다 분위기로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10년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때 교육감 선거를 같이 하는 지방 선거를 하잖아요. 김상곤 등이 뭐 그 전에 보궐선거를 했나? 지금 약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맞아. 보궐선거에선가 이게 무상급식 돌풍이 한번 불고 네, 맞아요. 자 그때 무상급식은 친환경 무상급식 열심히 그 거리에서 그 서명 받고 한 사람 다 바닥을 박박 끼워가지고 운동권들 사이에 그 유행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였느냐? 민주노동당 운동권들이었다. 네, 운동권들이었으나 어쨌든 그 박박 끼워갖고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교육감 나가면은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대 운동권들이 다 모입니다. 그렇죠. 운동대 운동권들이 이건 뭐 민주당 후보가 아니니까 그쵸. 그래 와가지고 다 뭐 그걸 또 해요. 뭐 그 김상곤 선거운동을 막 경기도 교육감 뭐 하자 그러고 와 그러면 이제 정책이 뭐냐 무상급식이에요 또. 그렇죠. 그러면 야 이게 우리 정책이 반영이 됐네. 신나갖고 또 가갖고 와 이걸 합니다. 공무원도 하고. 네, 근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무상급식이 이렇게 반응이 좋을지를 모르는 거죠. 네. 뭐 막 돌풍이 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방금 전까지 뉴 민주당 플랜 하고 있었잖아요. 치워. 그치. 이런 거 치워. 네. 지금 시대가 이명박 시대고 이명박이 뭐 하냐? 고환율 정책. 예? 무슨 뭐 리만 브라더스. 무슨 뭐 이거 뭐 인수하자고 뭐 그런 얘기나 하고. 그다음에 뭐 4대강 삽질이나 하고. 이거 전형적으로 딱 봐도
자 고환율 정책해가지고 대기업 먹여 살리고 4대강 삽질해가지고 이것도 뭐 건설사 먹여 살리고 이거 다 뭐 이거 다 뭐 딱 봐도 이거는 고소득층, 부유층, 그다음에 그때 뭐 강부자 내각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형적으로 야 이거 딱 선 긋고 이 반대 전선 만들면 딱 흥하는 그림인데 네. 뭔 중도화야 빨리 지금 저기 가가지고 무상급식 해야지. 2010년에 지방선거를 그냥 무상급식 원포인트로 밀어버립니다. 그냥. 그쵸.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났죠. 대박이 나. 와. 그래가지고 되고, 네. 이광재도 그래갖고 이제 되고. 민주당이 갑자기 또 이제 진보 정당이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와 진보뿐이야. 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대선을 또 하려고 그러면 근데 저 지도자가 저게 빨갱인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아직까지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저 빨갱이 아닙니다. 이거 하느라고 중도화를 또 막 합니다. 그래서 중도화 캠페인이 그때 뭐 천안함은 뭐 폭침이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했을 거야 아마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일환으로 또 중도화 정책을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뭐 잘 안 됐죠. 네. 잘 안 됐지만 2012년에 잘 안 됐지만 어쨌든 잘 안 되면 또 선거에 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선거에 근데 2012년에 또 안 되는 이유가 선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당시에 보면은 총선도 하고 아마 대선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쵸 12년에 그쵸 그때 총선 대선을 지는 이유가 중도화를 또 충분히 안 해서 졌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쵸 뭐 통진당이랑 연대하고 이래서 문제였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통진당하고 연대를 하고 그 다음에 한미 FTA와 관련돼서 이명박이 추진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한미 FTA를 할 때는 한미 FTA는 불가피해서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진보 녀석들 조용히 해! 막 때리고 그랬는데 이명박이 재협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건 나쁜 한미 FTA지라고 반대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 해군기지 이런 거 제주 해군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뭐 자기들이 추진한 건데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 운동권들이 반대 운동하고 그러니까 또 같이 반대라고 그러고 뭐 이게 좀 전선이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때 그 당시 한명숙 지도부가 또 이게 뭐 공천을 어떻게 했느니 맞느니 또 논란도 있고 이런 게 다 엮이면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말만 꺼내면 내로남불 했잖아요. 그 비슷하게 굴러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때 그리고 낙곰수의 김용민 씨가 출마했다가 뭐 그 막말 논란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때. 그쵸. 그렇게 되면서 야 이게 충분히 중도화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뒤늦게 대선에서 이제 중도화를 하려고 했지만 그때도 또 선거 처음 나가면 후보가 잘 고집을 안 꺾어요. 잘 고집을 충분히 꺾지 않아요. 그래서 중도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선거에 졌지만 선거에 사람이 한 번 지면 큰 선거 한 번 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초췌해지죠. 초췌해지는 것도 초췌해지는 거지만 뭐든지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해야 된다. 이건 뭐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책을 쓰죠.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다 복귀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2012년에 나온 책 아니었어요? 2011년에 나왔나? 네, 아무튼간에 그것도 쓰고 그다음에 뭐든지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는 뭐 2012년의 오류를 다 극복을 해가지고 완전히 완벽한 중도화를 해야 되겠다는 모드로 쭉 간 게 그게 이제 뭐 김종인 비대위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중도적인 정당 모드로 가가지고 우리가 집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터집니까? 박근혜 국정농단이 터지고 아니지 중간에 안철수가 터져서 한석 차이였나? 그때 16년 총선 결과가 민주국힘이 한석 차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국힘이 아니지 그때는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이 만방 이긴다고 했어요 그때. 그렇죠. 1.5당 체제다 한국은 뭐 이런 얘기. 만방 이기고 그때 안철수랑 뭐 표 갈라 먹으니까 당연히 질 거다.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문재인은 망했다. 호남이 버렸다. 그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 가서 저라고 막 제가 미안합니다. 막 이러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쵸. 그랬는데 대성공한 거죠 사실. 그때 수도권에서 이 지금의 민주당 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입니까? 뭐 아무튼 그런 이름이에요. 그 지금의 민주당 그러니까 그때 이름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새정치는 안철수랑 같이 했을 때 14년 지방선거 때 한 거고. 안철수랑 갈라서면서 이름을 바꿔서 더불어민주당인가? 그렇죠. 더더더더더 민주당.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그 구도에서는 대성공한 것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새누리당이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거 하고 그쵸.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유승민이랑 박근혜랑 한판 붙고 그쵸. 배신의 정치를 청산하자 그러고 뭐 그렇죠. 이러면서 망한 선거잖아요. 망한 그게. 선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국정농단 터지고 이러면서 사실은
집권하고 나서 우리가 피플파워 정부다. 그리고 집권할 때 원래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를 막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원래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원래 이거는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갖고 온 거잖아요. 네. 원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이게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비주류 정책이 돼버렸지만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도 성장 정책이 있어야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뭐 분배만 신경 쓴다 그러고 무슨 뭐 아무것도 성장 정책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도 성장 정책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성장도 신경 씁니다. 이런 걸로 갖고 나오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게 집권하고 나서는 뭐가 되냐면은 자 이게 어쨌든 주류의 성장 정책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나름대로의 대안적인 어떤 성장 정책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것처럼 된 것이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계속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이겼고 어떤 방식으로 졌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이 어떤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제 어떤 시기에는 자기들이 이제 진보하고 상관없다 그러고 어떤 시기에는 뭐 진보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온 거죠. 여기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 자체는 최경환이 만들지 않았나라고 누가 써주셨는데 아니에요. 거기는 단어는 초이노믹스죠. 네. 최경환은 그렇죠.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DJ랑 그거는- 최경환이 공통점이 있는데 네. 우리에게 대출주도 성장을 이제 강요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빚내서 뭐 하자는 거는 빚내서 집 사라. 그거는 이명박 때부터 뭐 아. 하긴 했는데 최경환이 한 거는 초이노믹스라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인데 최경환이 한 것 중에 초이노믹스 중에 이제 많은 화제를 낳았던 거는 대기업한테 너네는 월급을 올려주든지 배당을 해라. 이거를 강제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이제 많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거는 뭐 특이한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이 월급을 주든지 배당을 해라라고 네. 한 요 부분이 야 그거 소득주도 성장인가라고 이제 연상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 양반이 최경환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완전히 무슨 이 뭐 추진을 명확하게 한 것도 아니고 말만 거의 말만 한 했지. 수준이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뭐 어떤 정책을 수밀관하게 뭐 일어나 한 것도 아니고 요 단편적인 걸 했기 때문에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냐는 좀 의문이고 그리고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 그게 말은 그렇게 멋있게 민주당이 만들어놨는데 원래 원 버전은 임금주도 성장이죠. 그렇죠. 웨이지죠. 네, 임금주도 성장인데 원래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그 개념은 이게 그러니까는 이윤주도냐 임금주도냐의 구분법에서 나온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윤주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장이 왜 일어나는 거냐, 성장이 왜 일어나는 거냐에서 기업이 이윤을 내면은 그게 이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냐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다. 이게 원래 주류 경제학의 논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일부 소수의 이제 경제학자들이 자기들 주장이에요. 실증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윤이 늘어날 때 뭐 성장을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착시가 있었지만 우리가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보통 이제 이윤이 늘어나면 임금도 늘어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게 아닌 사례나 이런 것들 네. 연구를 해보니까 이윤과의 상관성보다는 임금이 늘어날 때의 상관성이 더 크더라. 그렇죠. 예, 이거를 주장을 했어요. 어떤 일군의 경제학자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그게 뭐 네오 케인지안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했는데 그때 근데 요거를 요게 그러면 봐라 주류가 아닌 또 다른 성장론이 있구만.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 누굽니까? 홍장표. 부경대 홍장표. 또 음. 표야. 홍씨들은 표로 많이 끝납니다. 홍학표, 네? 홍준표, 홍학표. 홍학표는 이제 그 우리들의 천국. 네. 야 네. 홍학표는 뭐지 뭐 이게 그건 옛날 청춘 드라마고 네. 그 이덕화 씨가 이제 가발 안 쓰고 나오고 전두환으로 나오는 거기서 아 그래요? 거기 나왔나? 거기 나온 거 안 나왔나? 아무튼 아무튼, 뭐 유명한 네. 무슨 캐주얼 그 광고 모델을 했는데 맞아요. 뭐였지? 네. 체이스 컬트였나? 아닌데 뭔지 기억이 안 옷 나네. 브랜드를 이렇게 하여튼. 잘하셔 지난주부터. 어쨌든 그러니까 좀 이씨 살았나 봐. 좀 이씨 살았나 봐요. 홍장표로 네. 갑시다. 홍장표. 네. 네. 아무튼 홍장표 씨 이런 사람들이 야 임금주도 성장을 갖다가 야 이게 주류 경제학이 아닌데 성장론이라고 하기가 좋아. 이래가지고 이제 차용을 했는데 그쵸.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금 노동자들의 비율이 다른 나라의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에 비해서는 처지나 또 이 비율이나 그다음에 어떤 적죠. 조직화 정도나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크다.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임금주도 성장 이렇게 하면은 현실적으로나 안 먹히니까. 정치적으로나 잘 안 되니까 네. 퉁쳐갖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그렇죠.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어떤 성장론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으로 따지면 이윤이 올라갈 때 네. 자본주의가 고도 성장을 할 때 노동조합도 물이 좋았고 네. 이윤이 배분됐고 그래서 진위계수도 낮았고 그러니까 불평등도 적었고 네. 그게 79년까지의 1세기의 어떤 자본주의 흐름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싫어 우리 이윤율이 너무 저하되고 있어 이러니까 이제 신자유주하고 뭐 다 자르고 뭐 이제 난리가 나고 이제 금융화를 이제 주류는 간 건데 한국은 이제 이윤율 저하 때문인지는 우리가 뭐또 쟁점이 AMC에 있습니다. 견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하다시피 이제 노동조합 조직률이 너무 낮고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고 치킨집이 너무 많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 거의 뭐 규리 회수를 넘어 탱자가 되듯 임금 주도 성장이 소득 주도 성장이면 자산 소득 주도 성장이나 이런 이제 비아냥까지 듣게 되는 이제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비아냥은 가지 않더라도 자영업자하고 그러면은 노동자의 임금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같이 묶어가지고 그러면 재고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딱 타격 지점이 어디냐? 최저임금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돼버렸죠. 근데 타격 지점이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은 이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뭔가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가 딱 타격 지점인 게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워질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여기를 딱 찌른 거죠. 네. 이 보수 정치가. 네. 그러면서 이게 시작하자마자 와 우르르 1년 이제 만에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어쨌든 그렇게 공격을 받고 그다음에 그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그래 이게 비주류 경제학이니까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래서 뭘 갖고 옵니까? 야 이게 산업정책이나 산업 정책도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특히 그 당시에 이제 부총리인 김동연 씨 이런 사람들이 혁신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산업론도 있어야죠. 그쵸. 그 혁신 성장 갖고 오고 하지만 요게 이제 다 안 되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거의 2년 차부터 거의 후퇴를 해서 사라지죠. 사실은 최저임금 처음에 집권하자마자 최저임금 위에서 확 올리잖아요. 네. 요 기조대로 하면서 그쵸, 네. 요 기조대로 하면서 딱 확 올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을 막 받게 되고 그게 뭐 통계가 어쨌다느니 저쨌다느니 이렇게 되면서 소득주도 성장 얘기는 없어지고 포용적 성장으로 이제 대충 큰 그림으로 이제 바뀌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 내용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는 요게 사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뭐 진보 정당이에요, 뭐 중도 보수 정당이에요. 사실 요 이전의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은 사실 이러쿵저러쿵 뭐 이거를 이념적으로 진보 정당이냐 중도 보수 정당이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그때 달랐어요.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정무적으로 필요한 때 그거에 맞는 뭔가를 했습니다. 그냥 그것에 불과했던 것이지 뭐 명확한 지향이 뭐였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뭐 호는 아니겠지만 2017년에 이제 여름에 이제 제일 세게 한 노동 정책이 결국 이제 인천국제공항 뭐 정규직화 문제랑 이제 최저임금 인상 해가지고 좀 하는데 뭐 이렇게 약간 진보파에서 사실은 좀 기대를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영업자나 예를 들어 편의점 사장님들부터 이제 곡소리가 난 거잖아요. 바닥 민심이 흉흉해진 건데 그러면 이제 돌아보면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료 상한제 5%를 실시한 법안이 통과되고 10년 동안 맘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게 하는 그 2년 5번 연장하는 그게 2018년 가을 정기국회 때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법안이 먼저 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왜냐면 여기서는 임차료를 올리고 여기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는 완전히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한계 업종은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하는 현실이 있다면 사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먼저였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원 구성이나 이런 게 뜻대로 안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앞뒤가 틀렸다, 앞뒤가 잘못했었다라고 로드맵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저도 뭐 이렇게 쭉 그냥 뭐 평가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최저임금 인상한 것 때문에 공격받을 때는 이 평론가 입장에서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한 게 그러면은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잘못한 겁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야 이거를 방어를 하는데 제가 진땀 뺍니다. 진땀 빼는데 저는 그때 방송 안 할 때라 막 진땀 빼는데. 네. 이게 그렇게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니다. 진땀 빼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이 또 이제 방어를 또 마지막까지 못 하고 산입범위 조정 이런 거를 또 하고 그쵸. 네, 결국은 이제 후퇴를 했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치.
그때 이제 처음에만 인상률이 이제 그 뭐 결국은 올랐고요.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거지만은 첫 해만 인상률이 확 컸던 것이고 네. 그 다음부터 산입범위 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인상률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해까지 딱 찍고서는 딱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올린 거거든요. 네, 최저임금. 그렇죠. 그렇게 많이 안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할 거면은 물론 그게 다 정부 의지대로 돌아간 건 아니겠지만은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거니까 첫 해에 그렇게 한 번에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욕 먹은 다음에 찔끔찔끔 하는 게 맞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열망이 너무 컸죠. 말하자면 그쵸. 개혁의 네. 열망이 너무 컸죠. 그렇죠. 그 그때 촛불의 환상 속에 박근혜를 끌어내렸을 때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 우리는 보수라고까지는 중도 정당이다, 중도 개혁 정당이다, 뭐 아니면 뭐 올캐치 파티다, 뭐 이런 식의 캐치올 파티. 캐치올이구나. 캐치올 그런 표현을 썼지. 우리가 중도 보수다라는 표현을까지 하니까 너무 이게 조급함의 발로 아니야? 근데 이제 세상 만사 자꾸 조급함이라고 하시는데 조급함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가볍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말이. 그러니까 거기서 보수라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네. 괜히 뭐 말만 많아지고 뭡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중도 정당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렇게만 해도 다들 만족했을 거 아니에요. 진성준 의장도 만족하고 뭐 박지원 씨도 그 정도면은 뭐 중도일 수 있겠지. 뭐 만족하고 왜 진보 아니에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중도라고 하는데 뭐 그랬지 해도 되는데 원래 그렇지 뭐. 보수야 그러는 바람에 왜 보수예요? 막 이러는 거잖아 지금. 왜 내 정체성을 부정해? 네. 왜 보수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왜 이런 방향을 잡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선거를 그렇게 치르겠다. 그렇죠. 이게 분명한 거거든요. 선거를 앞으로는 이번 선거는 진보 의제, 진보 정책, 무슨 뭐 진보를 연상케 하는 이런 뭐 스타일 이런 거 안 꺼내고 주류적인 정책,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중도적인 뭐 이런 걸로만 치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왼쪽 사이드 너희는 아무 대안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쩔 것이냐. 사실 약간 그래서 모욕당한 기분이죠. 아 그래요? 네, 사실. 아니 뭐 모욕당할 눈치도 안 것까지는 보는구나. 네. 이제 그냥 그런 기분인 거죠, 말하자면. 네. 뭐 모욕 이런 부분은 뭐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러니... 이재명 대표가 진보 정당은 뭐 정의당, 민주노동당 이런 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 거야. 그러면 지금 같이 위성 정당 한 정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 이재명의 세계관에서. 그거는 뭐. 이제 여기 뭐 다른 그 정당원인 분이 뭐 보실 수도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원내 정당들 많이 있는데 사라진 정당과 원내 정당을 굳이 거론한 이유가 뭐냐? 아마 라는 맥락에서. 그러게 민주노동당 왜 거론했지? 다른 정당이 생각이 안 났다. 정의당 얘기한 다음에 생각이 안 났다. 다른 정당들은 생각이 안 났다. 녹색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등등은 생각이 안 났다. 아니 기본소득당 그래도 원내인데. 네, 생각이 안 났거나 거론하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은. 그래서 그게 조금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뭐 선배들이랑 뭐 회의 같은 게 있다가 얘기를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선배와 회의. 아니 변호사 비밀 조직에 이제 민변 대의원회를 갔다가 뒤풀이를 가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회의에서는 어떤 이름을 썼습니까? 박재희였나요? 대의원회라니까. 제가 대한변협 대의원이고 민변 대의원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뭐 늘 뭐 제때 되는 건 아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10명을 모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비나치 갑자기 사리지 마세요. 제가 뭘 사립니까? 우리 용혜은 의원 진보신당 출신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도 없으니까 이거 뭐 굳이 뭐 눈치 국회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발의해서 10명 모으는 것도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이.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책임감을 느끼죠. 한석이라도 좀 들어갔었어야 뭐를 좀 하지 않았나 싶은데. 김준우의 녹색정의당이 성과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세요, 사과. 죄송합니다. 사실 그 우클릭 행보 중에 보면 이제 상속세 얘기도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확
이제 치더라고요. 이거는 아니지 않냐. 상속세 과표 너무 높이는 뭐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게 사실은 정확히는 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거죠. 쟁점은 쟁점이죠. 그쵸. 왜냐하면 이게 96년인가 뭐 하여튼 90몇 년도 이후에 올린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상속세는 1%도 안 냈어. 예. 그러다가 몇 년 전 통계 보면 2점 몇 프로가 내다가 2023년에 6.8%가 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강남이나 뭐 서울의 마용성의 집값이 오르면서 이제 갑자기 상속세를 내게 된 거지. 그러니까 과표의 현실화는 약간 필요할 수 있겠죠. 96년에 최저임금은 시급이 1,000 몇백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거랑 뭐 그걸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뭐 약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는 엄청나게 다시 낮아지고 있는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과 그 다음에 세수 펑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민주당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상속세가 사실 지금 강남에 뭐 아기자기하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 1%에서 5% 사이에 원래 상속세를 안 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니까 이제 곡소리가 나는 건데 원래는 삼성이나 현대나 신세계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법인세를 올려라. 상속세를 낮춰달라. 이게 지금 사실 그들의 그 계급적 이익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최고의 계급 후보는 최재형이다. 최재형이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러면 좋아. 상속세를 폐지하는 뉴딜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세수 펑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지금 그나마 그거라도 때우는 게 있는데 그러면 다른 세금을 낸다라는 그런 거를 좀 쟁점을 정리를 해야지. 그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상속세만 띡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포퓰리즘, 실용주의, 뭐 주류화 뭐 이런 걸로 계속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산수가 잘 안 돼서 숫자에 약하지만 그냥 이렇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올렸다. 그러면은 상속세를 원래 안 내던 사람이 내게 된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근데 상속세를 안 내다가 내게 된 사람들은 내더라도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낼 거예요. 갑자기 상속세를 내가 내게 됐는데 뭐 그게 뭐 별로 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갖고 있는 자산이 뭐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안 내던 걸 내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얼마 안 내던 사람이 내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이 공제한도를 올린 것 자체에 대한 어떤 효과를 따져보면은 그게 뭐 그렇게 큰가?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근데 이걸 건드리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문제예요. 그 진짜 만약에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급적 쟁점이 되는 건 세율을 건드리는 걸 텐데 요거는 이제 안 건드리고는 있지만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논의가 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다. 요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요 상속세 공제한도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요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 의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냐면은 지난번에 선거 뭐 항상 선거하면은 민주당이 좀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 졌을 때 서울에서 불리하게 돌아간 이유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부동산이었죠.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어라는 그러한 불안한 정서를 어쨌든 간에 꺼트리고 싶다. 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속세 공제한도 올리면 그 꺼집니까? 요걸로 부족할 거잖아요. 그럼 그쵸. 어디로 가겠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시동 한번 걸었죠. 총선 직후에 종부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패키지로 조금씩 건드리고 싶은 마음 아닐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요런 걸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만약 이재명 정권이 됐어요. 한 번 더 건드리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러면은 그게 뭐 조세 체계가 어쨌든지 간에 많이 이제 바뀔 건데 그렇게 가면은 그 바람직한가? 이 종부세라는 거 어쨌든 참여정부 때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의 효용이 있었던 체계인데 그렇죠. 지금은 다들 그나마도 지금 누더기가 돼가지고 다시 또 떨어졌죠. 네, 이명박이 두들겨 패고 이래가지고 누더기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문재인 때 올렸다가 다시 윤석열 때 내려갔죠. 그 윤석열이 거의 뭐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코스로 가는 어떤 이게 징검다리처럼 되면 이게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언하는 대로 중도보수 정당과 중도보수 정부처럼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여서 만약에 그렇게 조정할 것 같으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네, 종부세든 상속세든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할 것 같으면 다른 뭔가 대안이 있지 않으면 우리 이거는 같으면 뭐 이제 구글, 넷플릭스 세금 안 내고 말이야.
네. 뭐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런 데 본사해가지고 이상한 국제 조세 협약 타가지고 뭐 준거지가 어떠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이제 막 세금 포탈하는 집도 아니잖아요, 사실. 미국에서도 그게 문제인 거고, 우리도 문제인 거고. 이제 그런 걸 공격을 해야죠, 사실. 이제 진보 정당 같으면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문제는 뭐 그래 몇 억 좀 올려, 뭐 물가도 올랐으니까 뭐 그러면 하네. 멍하니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집을 계속 갖고 있다가 집값이 올라가지고 냈는데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상속세를 내려면 대출을 받거나 팔아야 돼요. 팔면 또 양도소득세가 뭐 이러면 막 하면 사실 예기치 않게 한 3, 4억 날라가는 중산층은 아니지. 어쨌든 그 마포 중산층이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아니 뭐 그게 중산층이죠. 뭐. 네. 그런 중상층이죠, 사실은. 근데 뭐 대체적으로 다 그걸 중산층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중이랑은 한참 거리가 먼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오히려 이제 이 기회에 대비적으로 진보 정당이 좀 진보 정당의 조세 정책을 만들고 지르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의 종부세, 지금의 틀의 종부세가 뭐 만고의 그럼 선이냐? 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개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결론이 그러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 이 문제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가령 김수현 씨가 그 이제 역적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부동산 정책의 역적이 돼버린 이제 김수현 수석 있지 않습니까? 뭐 역적 취급 받잖아요. 이분이 거의 뭐. 세종대 교수 출신에 두 번이나 부동산에 올려주신 부동산의 신. 뭐 역적 취급 받지만 이분이 2011년에 쓴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만 봐도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참여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 설계를 뭐 근본적으로는 많이 이제 뭐 다 설계까지는 아니어도 보고 듣고 다 한 사람이잖아요. 산 증인 아닙니까? 종부세 왜 설계했고 왜 그렇게 설계했고 그 당시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도 그 책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종부세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개편 필요성이라는 게 완전히 이제 뭐 없애자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그때 당시 시점에서 그때 당시 이명박이 두들겨 팰 때죠. 종부세를 두들겨 패서 그쪽으로 이제 뭐 바보 만들 때인데 다른 방향의 개편을 하면서 그것으로 개편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령 뭐 여러 가지로 보유세 다른 방향에서의 보유세 강화와 함께 이 임대 시장의 어떤 합리화, 그다음에 임대 시장에서의 임대소득세 강화, 과세, 그렇죠, 과세와 강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각화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같이 내놔 가지고 얘기를 그쵸.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뚜껑 열었는데 그냥 부동산 세금이 없어지고 중산층이 행복해지고 끝났다. 그러면 이제 곤란하다. 그거는 만약에 그런 거면은. 그렇죠. 그 세금은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해외에도 지금 세금이 엄청 복잡하죠. 세금이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근로소득세가 이제는 최대 세수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 그 분명히 내가 뭐 옛날에 부가세였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근로소득세가 안 거쳐갖고 이게 나라냐 이랬는데 뭐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근로소득세를 갑자기 많이 거둔 게 아니고 법인세가 안 거쳐가지고 근로소득세가 이게 감면도 커졌다. 많이 시켜줬잖아. 법인세가 물론 이제 뭐 이거 안 걷어서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장사가 안 돼서 또 법인세 낼 게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법인세에 구멍이 있는 거죠. 세율도 세율이지만 장사가 안 되면 바로 법인세 안 내도 되게 되는 그 요런 구멍들도 사실 잘 메꿔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사실 다 뭐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는 제일 적은 비업무용 부동산 아닙니까? 법인에서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그건 원래 세금도 세게 매리다가 중간에 또 막 풀어주고 막 규제해주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뭐요? 예전에 그 저기 성남 FC 건 관련해서 두산에서 병원 짓는다고 했다가 그냥 건물 올린 거 있잖아요, 분당에. 그것도 말하자면 비업무용 자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셈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순수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봐도 비업무용 자산은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불로소득을 하지 말고 그걸 빨리 팔고 필요한 사람을 빨리 지어가지고 빨리 혁신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는 게 원래 이제 구상인데, 이놈의 나라는 롯데가 지금 뭐 이상한 창고를 강남역 쪽에 그거 얼마나 계속 쓰고 있습니까? 요즘 롯데 힘드니까 그 땅 판다 만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또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비업무용 부동산 얘기하면은 김종인 전설이라는 게 있죠. 김종인 그렇죠. 전설. 그때 한참 조순 이런 분들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 그렇죠. 그때 이제 노태우 때입니다. 혁명적 시기였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야,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라는 말을 좌파가 아니고 네. 케인스주의자 포청천이. 조순 어. 예, 이런 분들이 네. 막 어. 의기충천해갖고 하는데 김종인 그 당시 경제수석이 나타나가지고는 조용히 해! 그랬죠. 네. 그리고 끝났죠. 그래서 조용히 해! 네. 이래가지고 이제 조용히 만든 다음에 그러면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 부동산 가격 어떻게 할 것이오? 그랬더니 그거는 그 재벌들 그 비업무용 자산 다 팔게 하면 된다고. 그 어떻게 팔게 하냐 그러면 그거를 억지로. 예? 세금을 세게 매겨야지. 아니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냥. 예, 그걸 어떻게 팔게 하냐. 그거 다 모여보라고 그러라고. 다 불렀어요. 재벌 총수 불러라. 일회재단 만들 때처럼. 예, 불러라. 안 오면은 그 밑에 뭐 기획실장이라도 다 오라고 그래라. 예, 다 모여가지고 팔어라. 팔어라 그냥. 팔아라. 안 팔았다. 안 파니까 또 불렀어요. 팔어라. 안 파니까 화를 냈어. 혼나고 싶냐? 팔어라.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팔진 않고 조금 팔았지. 물론 다 팔진 않죠. 좀 팔아가지고 원래 생색내고. 그리고 김종인 할배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잡혀갔다. 감옥 갔다. 중도 보수 얘기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면 이제 락 그룹인데 발라드만 불러서 이게 무슨 락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락 그룹이 뭐 유명한 락 발라드 넘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우리는 락 그룹이 아니야 이러면 또 열받잖아요. 어느 쪽이든 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본조비가 락이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뭐 또 누가 있나요? 락 발라드로 유명한 뭐 하여튼 그런 그룹들이 있다고 치면 그래서 발라드 곡이 있어야 대중적 인기가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나는 발라드 가수야 라고 한다거나 사실 나는 그냥 대중 가수야. 나의 꿈은 그냥 10대 가수야. 나의 꿈은 대상이야.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턴하니까 이제 음악성 논란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러려니 하세요. 나는 그런 식으로 비유하시면은 김종서 씨가 뭐 스카밴드 음악 한다고 한 거나 뭐 비슷한 거잖아요. 스카밴드 노래 했잖아요 옛날에. 그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까지 김진표도 락을 했지. 그렇게까지 감흥은 없습니다. 그런 전략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저는 좀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집권했을 때에 이제 그런 모드로 갈 건데 그러면은 상당히 또 혼란스러운 그러한 정세가 있겠구나.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것도 있지만 민주당의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당황했겠다. 계속 아까 진성준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거의 기사가 안 난 희망과 대안이라는 포럼이 출발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비주류들이 뭐 손잡고 만들었던데 기사도 거의 안 나요. 거의 안 났더라고요.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희망과 대안 같은 데서는 이제 뭘 좀 해보려는데 아니 자기네들도 막 꼭 안 싸우고 같이 해보려는데 자꾸 이재명 오른쪽으로 자꾸 달아나니까 접점이 안 생기잖아. 접점이 자기들도 깝깝할걸? 쓴 소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 원래는 뭐 개혁의 전선에서 같이 연대합시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는 보수야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희망과 대안 쪽에 있는 뭐 김부겸이니 김두관이니 뭐 박용진이 이런 선수들 보기에는 또 이제 황당하겠죠. 그냥 싸우자는 거구나 끝까지 요렇게 또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뭐 언제 뭐 이념으로 뭉쳤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닌데 이념으로 뭉친 적도 없고 그리고 처음에 종부세 이제 뭐 종부세를 더 붙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처음에 그 종 떼맨 사람 누굽니까? 고민정 씨잖아요. 처음에 그 최근발 그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 모인 분들도 뭐 이념적으로 뭐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다만 거리가 되는 거겠죠. 거리가 싸울 거리가 또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저는 뭐 그렇게까지 기대 안 합니다. 네.